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죠. 단호함을 주기 위해서는 낮은 음으로 시작한다. 우리 방금 한 것처럼 황이 아니라 황, 낮게만 시작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감정이 앞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다그치거나 화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의 동요가 없으려면 문장의 끝을 떨어뜨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누군가와 다툴 때 있잖아요. 특히 친한 사람, 남편이라든지 아내나 또는 엄마와 싸우는 딸. 이때 우리가 짜증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짜증나. 뒤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해서 뒤가 탁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 인지 중요하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뜨리세요. 만약 레스토랑에 갔거나 민원 처리를 하려고 갔는데 너무 딱딱하게 대해서 불쾌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거 아니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계속. 그러면 좀 더 슬퍼 보일 테니까 화난 것처럼만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서요. 화날 때 끝을 떨어뜨리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발음을 잘하면 지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말을 할 때 발음을 더 신경을 써주세요.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보다 발음 신경 쓰시면 천천히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뭐뭡니다, 뭐뭡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훨씬 좋겠죠? 여러분 여기에 이걸 적용해 볼게요. 알겠어요? 이게 아니라 낮은 음으로 떨어뜨리면서 얘기해 볼게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다정하게 말하기를 정말 많이 알려드렸어요. 호감 주고 그런 말하기를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잡은 이유가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힘듦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서 해야겠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정리가 돼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있는 100여 명의 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무 생경하면서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리로 승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간명하게 말하는 것도 좋은데요. 특히 이때는 따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져요. 왜냐하면 억울해 보여요. 그것보다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태도가 좋아요. 그러려면 한자어를 많이 쓰는 게 좋고요. 압축적인 글자, 함축어를 써야 돼요. 그래야 글자 수가 짧아지면서 말끝까지 힘이 있습니다. 계약을 어긴 거다, 어기다는 순우리말이죠. 그런데 위반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더 글자 수가 짧아지죠. 여러분 이것도 발음을 똑바로 하면서 말을 해볼게요. 계약 위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약을 어긴 거잖아요.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계약 위반입니다. 그거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논리는 실제로는 언제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주장을 통과시킬 때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불리한 상황, 무례한 상황을 언급하는 이유가 평상시에는 논리적인 거 필요 없어요. 보고하거나 할 때도 설득할 때도 논리적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하는 거나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자꾸만 무언가를 더 낮게 만드는 행위예요. 영업 활동이고요. 자본을 더 축적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한 거는 논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루어지죠.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설득에 가면은 훨씬 더 비전적인 말하기,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말하기를 배웁니다. 근데 그거는 논리로 통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논리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냐면 사회에서는 토론할 때. 토론은 언제 하냐면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릴 때 합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는 토의를 하는 거예요. 토의. 토의는 의견을 내는 자리예요. 근데 토론은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는 논리적인 것들을 별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논리에 비약이 생기고 논리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당황스러울 때 논리적으로 못하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논리적이려면요. 논리적인 걸 저해하는 요소들을 조심하면 돼요. 논리에 비약이 있을 때는 모순이 있습니다. 의견에 불일치가 생기고 주장하는 바가 뭔가 뒤틀린 것 같고 그리고 뒷받침하는 논거들에 별로 쓸데없는 말로 이뤄진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순적인 말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는 나의 주장에 반박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당황해 합니다. 보고할 때도 상사가 그게 뭐 잘 되겠어? 라고 물어보면 순식간에 또 당황하죠. 근데 이 반박을 반대라고 생각해서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반대의 질문이나 반박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반박에도 대비를 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갑의 횡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분노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좌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정한 세상을 꿈꾸고 있고요. 언제나 저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면 늘 생각이 나요. 아, 나처럼 당했을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일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 가만둬선 안 돼. 그래서 저는 언제나 싸워왔고 이겨왔습니다. 백전백승이에요. 놀랍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저의 타당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100% 그릇된 점들 때문에 제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권력이나 권위에 휩싸여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건데요. 그런 사회가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 점들이 제 눈에 띄고 제 앞에 벌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또 시작이군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전 제가 이길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번에도 당연히 이 갑의 횡포였지만 되게 작은 일이었어요. 강의를 하고 나서 강의료를 깎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당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당했어요. 마치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만약에 10만 원을 줄게. 일해 하루 동안. 일하고 아르바이트비 주세요. 아, 너 오늘 일이 형편없었어. 2만 원만 가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웠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런 나쁜 문화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해결하자마자 그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드디어 이런 주제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적절한 예시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는요. 무례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감정적인 말이었죠. 근데 이 감정에 앞선 순간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정적으로 나오실 줄 몰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략을 바꿨죠. 이건 갑의 횡포입니다. 우리 아까 배웠죠? 계약을 어긴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계약 위반입니다. 와 똑같은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요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뭐뭡니까 라는 어미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요. 이기려면 나를 떠나야 돼요. 자꾸 내가 이런 꼴을 당했다. 나 억울하다라고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서럽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요. 당했을 사람 또는 당할 사람. 그래서 제가 선두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는 감정이 사라져요. 이성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그 태도를 고수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떠나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악습이다. 그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갑의 횡포, 불공정 거래. 왜냐하면 기업 간의 거래를 어긴 거기 때문에 저는 나라는 사람의 감정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성적인 사고를 강화해야 하고요. 논리적이려면 정확한 단어를 넘어서서 적확한 단어를 써야 합니다. 적확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정확히 맞아서 조금도 틀리지 않은 단어를 쓴다. 제가 책에서 이 적확한이란 단어를 처음 발견했을 때요. 틀린 글자 아닌가? 하고 사전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 이 뜻풀이를 보고 너무 멋진 단어인 거예요. 조금도 틀리지 않은 단어라니. 근데 적확한 단어를 쓰는 작가님이 있어요. 신형철 작가님.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정확한 사랑의 실험 또는 인생의 역사 이런 책을 쓴 분이에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그 책 진짜 좋습니다. 전 여러분이 신형철 작가님의 그 문장력과 어휘력을 본받고 싶다면 그분이 쓴 많은 책을 앞으로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 책으로 봤으면 좋겠는 책은 단연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에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목도 아름답지 않은가요? 우리는 슬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슬픔을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 보고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 신영철 작가님이 정말로 꼭 맞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더 많이 습득하려고 했어요. 단어를 습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에서 발견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보세요. 그 다음 예문을 보세요. 그리고 책갈피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 더하기를 눌러서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은 손글씨로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날 그 단어를 쓰세요. 예를 들면 오늘 적확이란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됐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돌아가서 누군가를 집에 있다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앞으로 적확한 단어를 쓸 거야. 그렇게라도 한번 말을 해보면 나의 단어가 됩니다. 인용을 해야지 어휘력이 확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논리적으로 앞서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어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친구랑 다투거나 가족이랑 말싸움할 때도요.
꼭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잖아요. 설거지 때문에 싸웠는데 너 나 지금 무시해? 이러면서 말로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단어를 잘못 썼기 때문에 계속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한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깎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당 대금 감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얘기를 했어요.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하도급 업체 늘 이런 식으로 대하십니까? 대하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대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한 단어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분은 처음에 제가 감정적으로 저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꼬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그런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승리를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의 주도권을 잡은 거죠. 적확한 단어만으로도 이렇게 승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휘가 되게 중요해요. 어휘가 내 안에 풍부하면 풍부할수록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도 있고요.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휘는요. 너무 아름답게도 무료예요. 저는 이 점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것들은 다 무료예요. 산, 바다, 강, 자연,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런 거 다 무료잖아요. 심지어 아름다운 그런 낱말들도 무료죠. 그러니 그 무료를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어요. 특히 단어, 어휘를 많이 가져주세요. 그 다음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돼요. 이거는 보고하실 때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요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표현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기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달 21일부터 오늘까지 28일 동안 이렇게 숫자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풀이해야 해요. 이 풀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풀이로 제3자나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마저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사실만을 적시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깨달았는데요. 한 달 전에 강의를 요청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주고받은 메일이 35개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강의를 열심히 요청을 하시는구나. 되게 꼼꼼한 성격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자 그날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갑질이었어요. 너무 많은 요구를 했던 거죠.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메일의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35개예요. 근데 만약 제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무서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한 달간 주고받은 메일이 35개였어요. 라고만 얘기를 하면 제3자는 그래서 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직접적인 뜻풀이를 해줘야 돼요. 이는 하루 평균 1.5개의 메일을 주고받았다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달 동안 35개 받을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덧붙여도 돼요. 이는 하루 평균 1.5개의 메일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즉 주말과 휴일을 헤아리지 않고 매일같이 한 달 동안 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라고 뜻풀이를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기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많이 읽으면 여러분 논리적인 게 강화돼요.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0% 상승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기자들은 항상 몇 줄을 덧붙여서 1년 전보다 무려 이렇게 올랐다든가 또는 20년 만에 30%의 상승률은 처음입니다. 라면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세요. 갑질 중에 하나도 원래는 인원 3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30명으로 늘리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숫자의 의미를 풀어줍니다. 10배의 증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라고 하면 여러분 훨씬 효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평상시에도요. 이거 내가 정말 많이 노력한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평소보다 7배는 더 노력해서 만든 된장찌개야.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바로 알아듣죠? 몇 배라는 표현도요. 기사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엔 접속사와 부사를 제대로 써야 돼요. 저는 평상시에는 많은 분에게 접속사나 부사 사용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를 우리가 남발해요. 평상시에는 쓰지 말아야 불필요한 단어가 없어지면서 문장이 간명해집니다. 그러나 평소가 아니라 우리를 내세워야 할 때, 그럴 때는 접속사가 알맞게 쓰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헌법이나 민법이나 표준 발음법 이것도 법이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따라서, 그러나, 다만, 단 이런 접속사가 곳곳에 등장을 해요. 그걸로 의미를 명확히 해줍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그런 걸 보면은요, 접속사의 배치를 너무나 적절히 한 것들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법적 공방에서는 접속사의 배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하지만이란 단어를 자주 썼었고요. 그 다음은 부사.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굉장히, 많이, 정말 이런 걸 쓰죠. 그렇지만 나의 말에 더 힘을 싣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은 땡땡땡한 정황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릅니다. 하면서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를 더 극대화해주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저는 을이었죠. 갑은 요구를 늘렸고 을은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더 극대화해줍니다. 갑은 거듭 요구를 늘렸고 을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이렇게 을의 처지를 더 보여주는 접속사와 부사를 쓰죠. 이처럼 부사는 아름다운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우리의 사실을 더 부각시켜주기 때문에 적절히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사실적인 표현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도 중요한 거는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갑질입니다. 갑의 횡포고요.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회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결제를 아직 안 해가지고 그렇게 조율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라면서 또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제가 그쪽이 결제 안 됐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계약서는 왜 썼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땡땡땡 프로는 어젯밤 통화로 사실 결제 전이라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잘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셔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제도 수업을 했는데요. 대화 수업이라서 두 사람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짝꿍이 언제 행복했는지를 전해 들은 바를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랑 산책시켜서 재밌었고, 그리고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그런 일들이 사소하지만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짝꿍한테 이게 맞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한 적은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고양이를 산책시키고 나서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어도 고양이가 그 근처에 가지 않아서 자기는 항상 산책할 때 깨끗한 상태로 들어와서 행복하다 그랬대요. 결국에는 그 짝꿍은 고양이 산책까지 잘 듣다가 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틀리게 전달한 거잖아요. 우리 이럴 때 되게 많기는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나의 언어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할 때는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거 역시 기자가 잘합니다. 기사를 보면은요, 끝이나 중간쯤에 그런 얘기 있어요. 땡땡땡 회장은 하고 인용 부호 나오고서는 뭐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용이 들어가는 이유가요, 나의 주장을 강화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소견이나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경청하고 낱말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리적인 모습으로 저의 합리적인 사고를 관철시키면서 이겨왔잖아요. 나는 어떻게 이겨왔는가?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는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러려면 나를 넘어서서 자꾸만 이 세상,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타인의 삶에 관심을 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이유는요, 억울해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법에 호소를 하더라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법은 법으로만 해석해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아프지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법정에 있는 판사와 석이나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영화에서도 흑인들 그 차별받았을 때 흑인 여성이 우주로 간 그때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나 가고 싶다고 자기 얘기만 하지 않아요.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판사의 결정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커다란 이야기를 해야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 나의 피해를 구제받고 싶다면 내 선에서만 얘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때 사실 비로소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가련한 마음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사회 이런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면서 거기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들과 용어들에 익숙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세요. 인용처럼 그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기 쓰는 것. 달리기 하고 나서 저는 또 글을 써요. 그때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회에 살아갈 때 저는 더 강한 그 단단함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말들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살아가시길 응원드리겠고요. 끝으로 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때 사실적인 진술만으로도 멋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기소개는 그냥 밋밋해요.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만 느껴지지 그 일의 전문가고 굉장한 사람이구나라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숙제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소개하는데 사실적인 진술만으로 나를 어떻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예시를 가지고 왔고요. 이때도 여러분이 이 문장을 많이 분석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공유가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심혈을 기울여 썼습니다. 그래서 배치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또는 일주일에 엿새 이상 이런 표현들이 왜 들어갔는지 그렇게 의미를 분석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직접적인 자기소개를 할 때도 응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